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위한 2023년 세제 개편안을 정리해봅니다. 앞으로 나의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돈을 버는데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명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우선 근로자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다 공제라고만 이제 큰 틀로 생각을 하셔서 네. 내가 즉각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계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란 게 사실 용어가 좀 어려운 편이 있는데 네. 간단하게라도 용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의 개념이 가장 좀 큰 틀입니다. 연말정산 하더라도 내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 건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적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소득공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근로소득자, 즉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이 되세요. 세전 금액을 이제 총급여액이라고 세법에서 표현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은 근로소득 금액이란 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차감을 해주는 게 소득공제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 세율을 고하기 전인 금액인데요. 네. 이 본인 소득에서 세금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적공제 다들 아시죠? 그래서 뭐 부양을 하고 있으면 그 부양 관련된 사람도 넣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4대 보험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공제, 그다음에 주택 자금에 관련된 거. 지금 말씀드릴 게 이자 상환액이나 이런 것들이 소득공제입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게 신용카드, 그다음에 그쵸. 현금 영수증 이런 네. 거 하면은 공제되지 않습니까? 이게 소득공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액공제는 가장 제가 쉽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생님이 100만 원을 내야 되면 그 금액을 즉각적으로 깎아주는 게 세액공제다. 바로. 바로 이제 세액을 깎아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즉 내가 낼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해 주는 건데요. 소득공제는 아까 그 세금의 세율을 고하기 전이고 이거는 세율을 고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그 세금에서 실질적으로 차감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그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그다음에 흔히 알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 그다음에 자녀 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명확하게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2023년 세제 개편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민이랑 중산층의 이제 주거비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는 목적인데요. 네. 간단합니다. 이제 주택을 이렇게 구입을 하실 때 결국은 그 취득 당시 주택가액의 이제 그 대부분의 금액이 대출 금액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출 금액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를 소득공제로 빼주는 겁니다. 이름이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서 다들 좀 혼동을 가시는데요. 결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제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취득을 해요. 취득을 하는 그 주택 당시에 그 기준 시가입니다. 시가. 말 그대로 내가 하는 매입금액이 아니라 기준 시가가 지금 현행 세법은 5억 원 이하입니다.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죠. 그래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면은 그 이자 상환액을 말 그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냐면 주택 요건이 좀 바뀝니다. 24년 1월 1일부터 기존에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그때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지급하면 그걸 소득공제를 해주겠다였는데 24년부터는 이제 6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제 한도가 올라가는데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저 금액들이 이제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2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씩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환 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길게 낼수록 이자를 많이 내니까 공제를 많이 해주고요. 그다음에 고정금리냐 아니면 거치식이냐 비거치식이냐 이런 것들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나는 그러면 어떤 대출인지 잘 모릅니다라고 하시는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연말정산 그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본인의 대출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에 있어서도 청약 납입 한도가 상향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저축. 거기다가 이제 말 그대로 월마다 돈을 넣거나 아니면 한 번에 일시불로 돈을 넣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데 총 급여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면 적용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과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청약저축에 계속 돈을 넣게 되면은 연 240만 원 납입 한도로 이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개정이 되냐면 240만 원 좀 적다라고 해서 연 300만 원까지 이제 상향을 해주는 겁니다. 24년 1월 1일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23년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우선은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네, 24년 1월 1일부터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 그리고 전통시장과 문화비로 이 사용을 했던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도 한시 상향이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자분들 거기에 많이 매몰돼 있으시긴 합니다. 그 신용카드 쓰면은 내 공제액이 많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금액을 좀 높여주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좀 밝혔는데요. 이것만 딱 23년에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적용받는데 결국 핵심 뭐냐면 내수를 좀 활성화하겠다. 왜냐면 소비 진작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공제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40%, 그다음에 대중교통은 뭐 40%, 그다음에 도지 등 문화생활비 같은 경우 30%, 직불카드 30%, 신용카드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높여줍니다. 전통시장이 이제 40%였는데 50%로, 그다음에 문화비 같은 경우는 30%였는데 40%로. 근데 이제 이 공제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내가 쓴 만큼 결국은 공제를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바기 때문에 이 공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 공제 제도를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네네.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걸 받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건데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런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 금액이 그 과세년도의 총 급여액 말 그대로 세전 금액의 세전 나의 급여 연봉이죠. 네. 연봉의 25% 이상을 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급여가 이제 4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를 쓰면 내가 0원을 썼건 999만 원을 썼건 공제액이 0원입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써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런 공제액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초과되는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제 4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1,000만 원은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500만 원만. 맞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 그 각각의 소비의 패턴이 어떤 거였는지 뭐 전통시장이었으면 그 40%가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50%로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율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공제되는 금액이 2023년 4월부터 12월분 이 동안 쓴 것에 대한 전통시장과 문화비, 뭐 영화 관람비나 이런 것들이라는 점도 한번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이들 놓치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뭐냐면 네. 이 금액을 그러면 내가 얼마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다 체크하죠? 사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네. 다행인 점이 이제 지금은 이제 8월이지만 10월 달에 국세청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올 거고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에 대해서 미리 내가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을 해요. 홈택스에서. 네.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썼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말 그대로 예측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의 소비 패턴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뭐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 쓴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씩 쓰실 거니까 네. 그 계산에 금액을 넣어보면은 대충 금액을 알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 정도 썼구나 그러면은 소득공제로 이 정도를 받겠네 라고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그때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총급여액의 25%를 10월부터 12월까지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소비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어차피 공제액 수가 0원이라고 한다면
무리해서 그거를 써서 내가 공제를 많이 받겠다라고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돈을 더 쓰는 일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오히려 그 상황이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택 청약 종합 저축도 마찬가지의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을 해서 소비를 해서 공제를 받는 것보다 저축을 하면 결국 그 돈도 추후에 내가 돌려받는 거니까 네. 저축을 해서 공제를 받는 식의 다른 소득 공제 방식이나 세액 공제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절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연구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지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내용이 좀 있는지 특히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부금 이제 세액 공제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기부에 대해서 좀 더 증진을 좀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네. 한도를 좀 높였습니다. 한도에 대해서 이제 공제율을 좀 높인 건데요. 기존의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그다음에 1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30%. 단 두 트랙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는 건 2024년 1월부터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기부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공제율이 30%가 아니라 40%로 아주 높게 이제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네. 기부를 억대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 기부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세금도 많이 줄여드리겠다라는 취지로 한 건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좀 네. 후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게 세액공제니까 말 그대로 이 40%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세금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깎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사실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부금 자체를 말 그대로 필요 경비로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로소득자만 1억에 40%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기부금은 전부 다 뭐 필요 경비나 아니면 요율에 따라서 사업 소득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차원에서 기부를 뭐 좀 더 활성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부를 많이 하는 아너스 클럽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대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출산이나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측면으로 출산과 그다음에 양육에 관련된 의료비가 좀 더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말 그대로 지출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봉양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분이 이제 의료비가 지출될 수 있는데 그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는 의료비 금액에서 15% 아니면은 뭐 미수가나 선천성 이상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 그다음에 난임 시술을 위한 지출한 비용은 30%의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공제가 되는 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에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요. 네, 뭔가요? 우선은 이게 의료비가 공제에 대한 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한도가 뭐냐면 총 급여액, 말 그대로 세전 급여액에 대해서 3% 초과를 썼을 때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3%의 룰을 적용하지 않는 게 본인이랑 그다음에 65세 이상 부양가족,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3%에 상관없이 그냥 다 쓴 것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자라고 네. 적용을 했는데 여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네. 네 번째로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의료비 지출이 부담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한도를 좀 적용하지 말자라고 적용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입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뭐 활동 보조, 방문 목욕, 그다음에 방문 간호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 지출한 비용도 추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산후조리 비용이 기존에 이랬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을 해줬는데 네. 이 급여가 있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없애기로 했고요. 모두에게 적용하는 네, 맞습니다. 걸로. 네. 이거 의료비에 대해서도 24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후조리 비용도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요,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근로자를 위한 2023년 세제 개편안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